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문 작가.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돈이 있을 테고요. 돈. 저 같은 경우는 휴식이랑 만화요. 역시 만화쟁이네. 김현욱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네. 아니 근데 잠깐 그 전에 만화쟁이라는 표현 싫어요, 좋아요? 좋아하죠. 저 만화쟁이니까요. 웹툰쟁이는 웹툰쟁이도 나쁘지 않은데 웹투너. 만화가 좀 더. 웹투너. 그런 말은 안 쓰나요? 네, 웹투너 좀 세련되지 않았네요. 아 그래요? 김현욱 아나운서는 미안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저 같으면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우죠. 아, 옷, 네, 식, 그렇죠. 음식, 그리고 한 가지가 여자. 네? 여성. 저는 결혼 안 했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맞네요. 그러니까 의식주죠.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아내도 필요하다. 지금 아직 살아계셔도 살아계신 게 아닌 거죠. 네. 숨은 쉬고 있으나 딱히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네, 그런 상태죠. 빨리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예. 기본적인 그런 기본 요건들에 대해서도 네.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입지도 않고 이제는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조금이라도 이쁜 걸 입고 네. 먹는 것도 이제는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만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일일이 그렸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웹툰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려가지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죠. 예. 더불어서 예전에는 귀농해가지고 농촌에 살고 싶다 그러면 갔어야 되는데 아, 예. 지금은 본인 집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렇게 세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어떤 전문가들이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같은 건축 분야라고 해도 좀 분야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지 설명을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교수님부터. 김동현 교수님. 저는 뭐 과거로 돌아간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건축이지만 건축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 한국 건축 그리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뭐 한옥의 시공, 설계 이쪽들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한옥과 관련된 거를 연구하시고 네. 쭉 이제 짓고 계시는 설계도 네, 그렇죠. 하시고 예. 네, 그런 건축하시고 우리 저 양 교수님은 저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축 설계, 그렇죠. 디자인 이쪽이고요. 그래서 뭐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도 다 그쪽으로 전공을 해서 계속 그냥 평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두 분 다 뭐 어디 가면은 습관적으로 건물을 보시겠어요. 보죠. 그죠?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네네. 네. 두 분도 오시면서 YTN 건물을 보시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뭐, 일단 한옥을 많이 바라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던가요? 한옥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왔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상당한 국제적인 트렌드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담긴 이미 그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은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요. 이 지역에는 비슷비슷한 건물이 많아가지고. 네. 네. 상암동이 완전히 뭐 그러니까요. 천지개벽을 했죠. 네. 여기가. 그래서 뭐 보니까 방송국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첨단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 도시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땅값이 많이 뛰었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땅값이 많이 뛰었어요. 옛날에 여기다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진짜 건축을 하시다 보면 야 여기 같으면은 내가 보니까 좀 뭘 지으면 올라가겠다.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제가 교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 좀 그렇죠. 고리타분한 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무력은 없으시네요. 아니 왜냐면 이 건물과 땅은 또 이게 같이 가는 그렇죠.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죠. 이 네. 전체적으로 도시적으로 볼 때 네. 어떤 동네가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겠다. 네네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예상을 네.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건축은 과학이다. 저는 침대는 과학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은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그러니까 했잖아요. 네. 어떤 보통 의미에서 과학이라고는 잘 과학일까? 비교 안 하는데. 네. 보통 우리 작가님은 이제 아무래도 만화라고 하는 그 디자인과 이런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예술로 인식하고 계실 네. 거고요. 네, 네. 보통 또 다른 환경에 계신 분들은 또 건축은 공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건축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종합적인 같은데요. 분야긴 하겠네요. 예. 그러면 저기 김동현 교수님은 다른 정의는 없으세요? 건축은 뭐 과학이다.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일반인 대사랑 특강을 하면 네. 무슨 과 나왔냐고 물어봐요. 제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부터 땅 그리고 건축을 모든 부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그럼 이런 표현하면 너무 진부하겠죠? 건축은 무지개다. 정말 진부하네요. 아니야,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네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양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로? 오늘 아무래도 건축은 과학이라는 주제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해드릴 부분이 건축하고 과학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네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강연 양진석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특별히 과학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하게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건축이 예술이고 공학이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과학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냐? 간단합니다. 인간이 쓰기 때문에, 인간이 쓰는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의 한 분야로서 아니면은 밀접한 관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면 저게 애플의 신사옥입니다. 도넛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인문학도이기도 했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정의를 내릴 때 인문학과 공학이 만나서 탄생된 회사입니다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똑같습니다. 건축의 정의가 공학과 인문학이 만났다 해가지고 이제 건축의 정의를 내리는데요. 바로 애플 신사옥이 아직도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이제 곧 준공이 됩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어요. 발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첨단 과학이 많이 가미된 건축물이다.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에너지 여러 가지 기술이 구현된 건물이다라고 합니다. 역시 스티브 잡스가 선택한 저 건물이 굉장히 과학 속에서 발휘된 건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건축가 노만 포스터가 설계를 했고요. 노만 포스터라는 건축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지향적인 건축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런던의 시청사입니다. 꼭 바위 모양으로 이렇게 뺐다하게 생긴 건물인데요. 저것이 그냥 디자인으로만 탄생된 건물은 아니고요. 바로 에너지 효율을 따지면서 나오게 된 건물입니다. 아까 애플 신사옥을 설계한 노만 포스터의 작품이고요. 우리가 사각형의 면적을 좀 동그랗게 만들면서 부피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저 바깥에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이겠지만 저 바깥에 테두리에 태양 열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통 저 같은 규모의 에너지를 그 건물에 비해서 70% 정도 세이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사가 당연히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베를린 국회의사당인데요. 앞에 보이는 저런 의사당 건물은 서양 건축에서 익히 볼 수 있는 건물인데요. 바로 위에 돔입니다. 돔을 유리돔으로 얹었는데요.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전소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 유리돔을 얹었는데 바로 저 유리돔이 전망대로 쓰여집니다. 국회의사당이 전망대로 쓰여진다니까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까지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저렇게 유리돔으로 돼 있으면은 너무 이 온실처럼 돼서 덥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 하는데 바로 친환경 에너지의 어떤 기법을 써서 가장 친환경에 모범되는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채씨 기름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빗물을 다 받아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등급을 굉장히 높게 인정받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친숙하죠. 압구정동에 가보면 백화점 외관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유럽 건축가 유엔 스튜디오 작품인데요. 수천 가지의 색깔과 그런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가지는데요. LED 기술이 없으면은 아마 저런 우리의 건축의 외관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제는 하나의 고착된 이미지보다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건물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과학의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표현되기 어려운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거는 파리에 최근에 생긴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곤충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바로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보적인 건축가의 작품인데요. 정말 우리가 종이를 한번 이렇게 구겼다가 펴 놓은 듯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바로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건축입니다. 그렇게 쭉 첨단적인 건축물 예전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쭉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건축은 역시 과학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결국은 건축은 수학, 공학을 수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술이기 이전에 건물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쓰기 편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과학의 기술 없으면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요. 과학에 의해서 구현되는 기술에 의해서 표현된 건축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과학 기반인 것 같아도요. 결국은 우리는 전통적인 축조 방식의 건축에서 아이디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통 건축에서 공간에 대한 지혜, 기술에 대한 지혜를 결국은 받아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건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진석 교수님의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와, 뭐 하나도 똑같은 건물이 없는 그러네요. 눈이 호강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유명한 건물들만 아는데 이게 다 과학이 뒷받침된 건축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네. 요거는 아까 그 애플 네. 신사하고 못 보셨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보신 거죠? 네, 직접? 거의 다 가본. 현장 가가지고? 예, 거의 다 가본 건물들이. 저 건축물들을 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안에도 다 들어가 보신. 네, 건축은 이제 외피만 봐서는 될 게 아니라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경험하고 해야 되니까. 만화가들 같은 경우는 그 작업하는 공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디서 작업하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천장이 높은 데 가서 해야 되는 작업도 네네. 있고 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 실제로 지금 보여주신 저런 건물들에서 작업을 하면 네.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일이. 네. 네, 실제로 그런 영향들이 좀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리허설 할 때 딱 와보고 와 좋다 이렇게 네네네, 했는데 네. 보통 방송국이 오래돼서 시설이 좀 노후돼 있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딱 오니까 녹화가 잘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아, 산뜻하고. 네. 왠지 새 옷 입은 것 같고. 네, 공간이 너무 좋고 그리고 특히 이 스테이지 디자인 네, 너무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까? 네. 보통 이거는 건축가보다는 인테리어 전문가한테 그렇게 받아야 하시는 되는데. 분들도 물론 뭐 그런데 굉장히 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하긴 뭐 양 교수님은 녹화하실 때 옷도 한 번씩 그냥 사서 입으시는 분으로.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거 아마 옷 버리고 가실 거예요. 야, 좋다. 자, 우리 저 양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랑 눈 마주친 분, 네네네. 아, 네. 일로 나와주세요. 네.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근처 홍익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조영일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뭐가 네. 궁금하세요? 아, 네. 그 전에 강연 중간에 네.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저희 우리나라에도 네. 친환경 건축의 예시로 들 만한 건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네네. 사실 그 친환경 건축은 시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그 최근에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서울시청사, 서울시청사도 예, 예. 사실 그 형태나 그런 아때 공간감이라는 것이 그냥 괜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유걸 선생님께서 상당히 친환경적인 건축을 시도하려고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친환경 건축이 시도되는 거에 사실 일정 기간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효율이 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하는 그런 좀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시도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질문 고맙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나라 건물은 백화점 하나만 딸랑 가져오시고 다 외국 건물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양 교수님 입장에서 우리나라 건물은 다 못마땅하신 거죠?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좀 이렇게 농담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 꾸짖으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자주 보시니까 예, 우리 그러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위주로 준비해 온 건 맞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옥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아까 발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옥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옛날 형태를 그대로 갖춘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기 한옥이라고 할 만한 특징을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한옥이라고 하나요? 경향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네네. 있는데요.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한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기어로 지붕을 올렸을 때 이제 일반인들은 한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옥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지금의 한옥도 창조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한옥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한옥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순화된 집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김도경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앞에 나오신 양 선생님하고는 이 의상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과거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고요. 한옥에 숨겨진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한옥에도 많은 과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목수라는 사람들이 나무를 깎은 모습이죠. 저 깎은 저 자리에 또 다른 나무가 끼어져서 집이 완성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느 사람이 올라가서 이 큰 나무 덩어리를 갖고 쿵쿵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달고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게 뭐냐면은 나무와 나무가 서로 짜 맞춰질 때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집이 잘못 져졌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나무라고 하는 이 재료는 유기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무기질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수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헐렁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 있어서 집이 막 놉니다. 그러면은 그럼 뻑뻑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뻑뻑하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어거지로 넣으면 나무가 찢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무를 짜무치게 치목을 할 때 이제 얼만큼 자를 거냐 하려면 그 선을 그어놔야 돼요. 이걸 먹금을 긋는다라고 하는데 먹금을 그었을 때 이 먹금의 선이 남아있게 깎느냐 없애면서 깎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남아있게 깎으면 살린다는 얘기고 없애면서 깎으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그만큼의 오차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교한 정교함 속에서 지어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있습니다. 자연환경 조절 체계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친환경 얘기도 이제 하셨어요. 친환경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집 짓기가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너무너무 심하죠. 뭐 50도, 60도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습도 변화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지만 사계절에 있어서 아름다운 나라지만 집 짓고 살기는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실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 자체가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건축은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집 앞에 마당이라는 게 있죠. 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마당은 비워둡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는 마당을 비워두죠. 그런데 뒤에는 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산으로 연결되죠. 그러면은 한여름에 바람이 한 점 없는데 집 안에 대청마루에 앉았으면 바람이 불어요. 솔솔.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당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려쬐게 되면 굉장히 달궈집니다. 그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하지만 뒷뜰은 산하고 연결되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그럼 상승 기류가 발생해서 빈 자리를 공기가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때 큰 건물이 막고 있는 거고 그 막고 있는 건물에 난 틈새에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해질 수 있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온돌. 온돌이라는 건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온돌이 기원이 아니냐? 이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 문화가 과거에도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어요. 오늘날에도 퍼져 나가고 있고. 근데 온돌의 과학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맨 이제 앞에 불 때는데 아궁이죠. 아궁이를 지나면 턱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턱을 만드는 부넘기라고 부르는데 턱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이 뗀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막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굴뚝을 통해서 바람이 역류가 들어오면은 불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가면 고래라고 하는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골짜기가 고래라고 부르는데 고래는 아궁이 쪽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연과학.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잘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잘 들어간 공기가 그냥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 제일 높은데 여기에 또 한 번 뚝을 만들어놔요. 그 뚝을 그것도 역시 분엄기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은 머물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뚝을 넘어가면 깊이 파내요. 그걸 개자리라고 부르는데 왜 파내냐 하면은 넘어갈 정도가 되면 이제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식으면 뭐가 되냐면 막 재 같은 게 따라서 올라갔는데 재가 공기가 식으면 떨어져요. 일종의 집진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연도를 통해서 굴뚝까지 나가서 굴뚝에 다시 한번 개자리가 있고 그래서 나가는 연기는 맑은 연기가 나간다. 그래서 한옥에 우리 집에 온돌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저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집이 발전하는 과정은 저런 과학적인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고 우리 집에도 그런 원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도경 교수님의 강의였는데 진짜 과학적이네요, 한옥이.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 많은 예. 분들이 한옥은 겨울은 좀 춥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예, 그런 얘기 뭐 많이들 하시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한옥을 경험해 본 분들 또 우리 문화재로서 한옥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네. 집들이 몇 년이나 됐죠. 뭐 50년, 100년, 예. 많게는 뭐 몇백 년씩 예, 됐겠죠. 예, 예. 그런 집을 가지고 그 집이 완벽하게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법으로 지어진 집도 50년 지나고 하면은 그렇죠. 틈이 다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집을 갖고 춥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근래에 지어진 집 아니면 내가 처음 지어서 살았는데 그 집 춥던데 이거는 뭐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건축가가 모르겠지만 잘못하신 건가요? 날림집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날림집이 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기법을 쓴 집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자, 건축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강연 이매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건축의 시대 반영. 중요하죠. 건축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데 네. 서양 건축은 좀 네. 짧게 얘기하면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나요? 그 서양 건축사라는 게 있어서 네네네. 뭐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르네상스 네네. 이전과 이후로도 나뉘고요. 네. 또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이 1900년대 올라오면서 이제 이 철근, 소위 콘크리트 그리고 뭐 유리 이런 것들이 아주 기술이 자재들이 발전하면서 사실 아주 이 건축이 급속도로 더 발전하게 됐죠. 네. 건축이 시대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 한옥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 사회의 건축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학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한옥의 장점 이런 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현대적인 논리로도 반영이 될 수 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류 현상을 만드는 것. 오늘도 우리가 보일러를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일러에 그 파이프의 간격을 다르게 한다든지 열선의 간격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 대류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한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설 면에서도 뭐 현대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지붕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이제 지붕의 모양이라든지 천장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공기의 순환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겠죠. 그런 면들이.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한옥이 시대를 반영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도경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의 건물들이 시대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일본 지금 나라에 있는 호류지의 금당과 뒤에 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백제 장인들의 이제 손길이다 그러는데 뭐 학술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고구려 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집과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데죠. 불국사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가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 고려시대 건물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물이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입니다. 조선시대의 건물입니다. 시대별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시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과거에는 재료들이 이제 한정돼 있는 이런 면이 있고 기본적인 구법들이 한정돼 있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럼 시대별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 신라 때라고 하는 이 건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럼 몇 마디로 좀 정의해봐라. 그러면 저는 우리가 클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고전적인 논리의 건축, 즉 어떤 수학적인 배경, 철저한 비례체계의 적용 이런 고전적인 논리가 적용된 정제미를 갖고 있는 건축이라 할 수 있다면 고려시대 건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함을 추구했고 훨씬 더 화려함을 추구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남겨진 불화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적인 좀 더 완결성을 추구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조선시대 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조선시대의 집은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간에 가장 큰 성격이 담겨져 있다. 즉 우리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상에서 나온 어떤 자연과의 호흡,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조선시대 건축에서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한옥을 만든다면 어때야 될까? 자, 저 집을 짓고 오늘날 한옥이 아무리 좋아도 저 집을 짓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밑에 있는 집은 최근에 지은 한옥입니다. 집 안에 부엌도 욕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변화한 겁니다. 한옥 자체에 한옥이라는 껍데기를 놓고 그 내부를 변화시킨 겁니다. 한옥이라는 게 꼭 기둥 세우고 기와를 올렸을 때 한옥이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은 오늘날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우리가 재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 아래쪽에 있는 집의 평면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옥도 변신할 수 있다. 한 일부는 콘크리트 구조고 일부는 목조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그 한옥의 특성을 반영한 이런 다양한 어떤 공간 구성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어쨌든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축이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석굴암입니다. 그죠? 석굴암인데 석굴암이 워낙 뛰어난 건축물이고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연유인지 하니까 변형이 돼서 일제강점기 때 변형이 돼서 콘크리트 돔을 씌웠습니다. 근데 석조 건축물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콘크리트 돔을 뭐 씌워도 씌우지 않아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석조로 집을 짓고 저렇게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면은 내부와 외부의 공기 온도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차 때문에 결로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옛날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별 문제가 없었는지는. 하지만 오늘날 돔을 씌워놓고 하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뒤에 샘이 있습니다. 샘에서 항상 차가운 물이 올라와요. 이 샘물을 바닥으로 한쪽으로 흘러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타협을 본 겁니다. 자, 우리는 자연현상을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을 어떻게 했죠? 생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생겨라. 대신 아무 데나 생기지 말고 여기에만 생기자.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해인사의 그 세계적인 그 문화유산이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법보전 또 뒤에 있는 건물 수다라장이라고 부르는 그 두 건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있던 이 팔만대장경 장판을 야, 세계적인 이런 문화유산을 어떻게 저런 건물에 보관을 할까? 이거는 후손이 할 도리가 아니다 해서 최신식 건물을 짓고 안에 넣습니다. 넣었다가 얼마 안 돼서 꺼내왔어요, 다시. 여기가 더 잘 보존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속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을까? 바로 그 지혜는 자연을 이해하고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타협을 이루려면서 살아가는 바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 그래서 과학 얘기를 했지만 과학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의 미래는 달라질 거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축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영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 이렇게 좀 결론을 맺어도 되지 않을까. 수능 타협할 수 없는 지혜죠.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 살던 집도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근데 옛날이었으니까. 수백 년간 살아온 집은 하물며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죠? 우리 그렇죠. 살아가는 동안에 한옥도 변신하고 기록하겠죠. 있다는 예, 예.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중간에 보여주셨던 그 겉에 한옥이지만 안에 이 네. 주방이나 네. 화장실 같은 부분은 보통 우리가 한옥 생각하면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두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현대적으로 바꿔서 보니까 네. 굉장히 안락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 지금. 그래요? 예. 저렇게 건축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외곽 쪽에다가 네. 현대식으로 돼 있는 한옥집들을 지어서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발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사례들도 많이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지자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사실 한옥의 변화를 쭉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건축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같은 경우는 좀 궁금했는데 많이 못 들었거든요. 네, 네. 좀 전문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건축 기술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원숭이 얼굴 보면은 원숭이 얼굴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집도 우리가 네. 보면은 네, 네.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예로 이제 말씀드린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지만 부속선 무량수전이라는 건물이 있죠. 네, 네,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건물 가보신 분이 많을 거고 또 우리 이제 가깝게 볼 수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경복궁의 근정전이라는 건물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그 전에 뭐 왜 다르냐 하면은 위치가 다른 거 아닌가요? 위치도 다르죠, 다르죠. 위치도 다르고 예. 고려 시대 때 집을 만드는 사람과 조선 시대 때 집을 만드는 그 일선에 섰던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조직 체계도 다르고요. 물론 그 속에는 이상도 다 다르겠지만은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네. 국가적인 관직이 정삼품까지 올라갑니다. 높네요. 예. 네. 차관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현재. 음. 조선 시대 때는 초기에는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는데 중기 이후로 오면서 국가적인 공약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임시로 관직을 줘요. 하지만 임시 관직이고 굉장히 하위직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고려 시대 때 장인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저기 한 인텔리 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아키텍트 기술자에 조금 더 가까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조선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장인이라는 개념, 그죠? 한 직종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장인이라는 개념에서 한 부분에 기술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 사회 조직이 바뀌고 이상이 바뀌고 하면서 이런 변형이 바뀌는데 특히 기술력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부속선 불량수전 경복궁 근정전에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한옥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양진석 교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서양 건축물은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네. 예,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떤지 이걸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래 도시를 설계하다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예상 가능한 건축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현대 건축의 역사라는 것이 한 몇 년 정도 됐냐니까요.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150년 전에는 지금의 건축을 볼 때 뭐라고 그랬냐니까 미래의 건축이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서서 우리 미래 도시나 미래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상상이 가능한 것이 일단 벽이나 기둥이 얇아지겠죠. 신소재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 지구라는 좁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건축물의 벽이나 구조물을 얇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새로운 우리가 관점이 되겠죠. 상당히 신소재들이 나오면서 구조체가 발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소재가 발전이 되면서 초고층 건물들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저게 건물이 꼭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렇게 돌아갑니다.
차가 건물 안에 있고요. 건물이 뺑뺑뺑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희한하게 생겼죠. 바로 실제 설계가 된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두바이의 로테이팅 타워라고 해서 일명 다빈치 타워라고 합니다. 저 건물의 특징은요. 각 층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저 건물이 왜 저렇게 지어졌을까요? 저 건물이 이렇게 돌면서 지어졌는데 바로 전망이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360도 전망을 다 즐길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렇게 건물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돌면서 생기는 동력이 생기겠죠. 바로 그 풍력과 그런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요. 주변의 40개 건물의 에너지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높이 올라가는 건축만 우리 미래 건축에 볼 수 있을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지구 땅덩어리는 굉장히 좁습니다. 지상의 건축물로만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제 지하 공간을 점점 더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설비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야 되겠죠. 환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불이 났다. 이럴 때 어떤 그 소방, 그리고 어떤 피난 경로나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다 살고 계신데요. 아파트를 언제까지나 재건축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 부시고 다시 짓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할까요? 이제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건물을. 이 뭔가 하나의 캡슐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서 여기 거실 하나 더 만들어 드리고 여기 방 하나 더 만들어 드리고 최근에 리모델링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은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리모델링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한다 그러면 가령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외국의 유명한 건물이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을 잠시 듭니다. 이렇게 들고요. 하나 건물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은 새로 쓰고 위는 보존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 건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버즈 두바이는 우리 한국의 건설 기술로 만들어진 초고층 건물인데요. 결국 저 건물들도 결국은 이제 점차 어떤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100년 됐어요, 벌써. 100년 전에 벌써 그 건물을 뉴욕 맨하탄에서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저 안 무너지나 그랬는데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콘크리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기술에 의해서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버즈 두바이 저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요, 넌센스는요. 건물의 효율이나 경제성으로는요. 초고층이 꽝입니다. 꽝. 전혀 경제성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현재 경제성 있는 건물은 50층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병산서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결국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결국 우리 그 조선시대에 저 건물을 지을 때 상당히 우리는 미래 건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 만대로에 앉아서 이렇게 건물을 보면요. 결국은 저 건축의 묘미는 건축물의 기술도 있지만 저 건물을 중간에 딱 앉았을 때입니다. 저 건물을 저 만대로에 딱 앉았을 때는 앞의 경치가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차경이라고 합니다. 결국 미래 건축에서도요.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거슬러서 자연을 대항해서 뭔가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이 지구에서 가장 현명한 미래 건축은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진석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진화된 과학과 자연이
결국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미래 건축이 그 당시에 나올 때는 굉장히 네. 이단적인 건축이고 그럴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네. 건축이고 뭐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보이지만 네. 결국은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이라는 정답으로 결국 가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여백임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뭔가를 다 채운다고 해서 이게 아름답지는 않다는 거죠. 네. 예. 사실 뭐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미래 건축은 주로 두 가지잖아요. 네. 하늘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네. 이 지하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의 건축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두 분은 건축 쪽에 전문가시면 가장 마음에 들거나 제일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그런 건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짓고 싶다 하는 그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네. 그 저는 뭐 김 교수님 이제 한옥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한옥 건축을 그 우리 김 교수님만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표방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 정신을. 근데 결국은 우리 한옥에서도 아까 마당 얘기하셨는데 마당을 두는 방식, 그 네. 마당에 대한 정신, 네, 네. 개념 같은 것은 현대 건축에 계속 쓰려고 이해하고 있고요. 뉴욕 가면은 그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네, 네, 있죠. 이 콘크리트 덩어리로 이렇게 독수리 날개처럼 생긴 석류 껍질을 까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TWA 공항인데요. 그게 참 재밌는 것은요. 영화 맨 인 블랙 아시죠? 네네. 영화 맨 인 블랙의 그 우주 기지국으로 나옵니다. 아. 그게 희한한 것은요. 거의 미래를 얘기하는 영화에 굉장히 아, 그런 형태가. 과거의 건물을 아. 가지고 세트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영화 인셉션을 보면 네네. 첫 장면이 그 일본의 오사카 성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아시아적이고 전통적이고 동양적인 것이 상당히 미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미래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쭉 듭니다. 자기는 다른 길인 줄 알고 쭉 갔는데 결국 돌아오니까 여기인. 네,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예. 우리 김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미래 도시에 대해서 저희는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건축물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질 만한 또는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강연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강연하시면서? 제 강의 내용보다도 네. 우리 양 선생님 강의가 참 재밌었고요. 이런 일을 접할 일이 네. 사실 교수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남이 강의 들을 일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독특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네, 너무 유익했고요. 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아주 새 건물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도 굉장히 좋은 데서 그리고 우리 저기 네. 그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또 우리 훌륭하신 김 교수님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강연도 하고 얘기도 하니까 네, 네. 제가 보통 때 뵀던 것보다 오늘 훨씬 지적으로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양 교수님은 네. 새집 증후군이 좀 있으시구나, 그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새집 냄새 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뭐가 잘 돼요, 막. 아, 그러니까. 예,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세차 냄새나 막 좋아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가죽 냄새 막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두 분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로 두 분이 좀 코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앞으로 제가 그런 뭐 기회가 언제 좀 기회 있으면 되면 좋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미지. 자, 오늘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강연을 듣다가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말을 떠올렸어요. 네,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소설 속에서 건축을 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마치 건축물 올리듯이 짠다는 얘기겠죠. 네, 네. 실제로 그 사람의 소설 작품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어떤 건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들었더니 한쪽 강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영감 넘치는 공간을 만나게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네. 가치 있는 생각은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난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네. 아, 참 이 작가는 복잡해요, 생각이. 작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할 하고 수 있어야 있을까. 예.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얘기 네.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건축가들은 참 행복한 직업이구나. 왜요? 자기가 상상한 집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현실화시킬 수 있잖아요. 저도 그냥 작은 소망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예.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생각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상력을 또한 담을 수 있는 집도 만들어야겠다. 아, 너무 라는 좋은데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다음에는 더 큰 상상력의 집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